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뭡니까? 이미지는 본래적으로 느낌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 출발은 시각이잖아요. 시각의 고급적 응용은 행동을 안내하는 과정이거든요. 행동을 하려면 자아가 있어야 되고 욕망이 있어야 되죠. 뭐 앞에 사자가 있으면 피해라. 구석기 시대 돌아가갖고 그때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는 주로 동물들, 내 천적들. 생명을 예. 위협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의 그럼요. 먹이가 될 존재인가. 예. 뭐 그게 이걸 판단해야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먹잇감, 과일이 있는가. 그때는 기분 좋은 이미지가 생기죠. 호모사피엔스 영장류는 피식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두리번거리고 도망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반드시 공포 반응이나 느낌을 동반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느낌하고 은유,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를 건드릴 때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은유라 해요. 그렇게 은유가 일어날 때 동시에 느낌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생겼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라보는 느낌이 바로 주관성이 되는 거죠. 오마이사이언스. 거기에 느낌이 더해지면 그때부터 주관성이라고 한다? 네. 그 사람만의 느낌이니까? 그렇죠. 정신화 작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미지화와 상징화인데 이 상징화가 노고스의 관문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문자가 등장하겠죠. 문자까지는 네. 노고스를 통과 안 해도 돼요. 지난 30년 찬반지 단어를 훈련시켰거든요. 네. 1000단 이상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까지는 아직 노고스라고 이야기를 붙이기 좀 어려워요. 동물들도 음성으로 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요. 네. 문장? 그렇죠. 굿. 문장입니다. 주어, 목적어, 수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순서에 그렇지. 대한 정확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문법이라 그러죠. 우리는 흔히 쓰는 인가의 법칙도 동물은 거의 인가 법칙을 못 써요. 그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징하의 최종 종착점을 어딨냐면 바로 의미입니다. 자, 시각적 상징이 문자 숫자다. 네. 그게 로고스를 통과하면 문장이 나오고 문장에는 문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왔는데 예. 상징은 끝에 가면은 의미를 낳는다고요? 의미가 존재하려면 맥락이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맥락은 전적으로 사회가 만들어주는 산물이에요. 상징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아요. 문자하고 숫자가 없으니까 자연에. 그렇죠. 한자가 어떻게 출현하는 걸 보면 각골문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각골문자가 뭐냐면 점을 치는 과정에서 거북 등껍질이 불에 이어갖고 쪼개지는 그 랜덤한 패턴. 그다음에 소 어깨뼈를 불에 던져갖고 쪼개질 때 사는 크랙이잖아요. 옛날에 점 치는 사람이 그걸 했다고요. 그래서 각골문자의 뿌리는 그런 행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뜨거운 불에 거북 등껍질이 쪼개지는 패턴은 우연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의 뿌리는 우연입니다. 상징이 의미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초기에는 우연히 작동을 해요. 제스처도 상징이잖아요. 몸으로 하는 상징이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하트 할 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리는데 하트 있잖아요. 이거 상징이잖아요. 이거 아마 생긴 지 20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생겼을까요? 어떤 사람이 좀 크게 머리 위에 두 팔을 올려본 거예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 나왔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공감해서 그렇죠. 퍼져나갔다. 그 처음 한 사람은 우연히 했죠. 옆에 사람 따라 했죠.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연의 축적이라 그래요. 한 발 우연은 그냥 우연히 끝나요. 그 우연이 확산되고 반복해지면 우연이 축적이 되겠죠. 우연이 축적이 되면 자체 내 질서가 생겨요. 우연의 축적, 그다음에 자발적 질서. 자발적 질서가 생기고 나면 그 사회에서 통용되기 시작해요. 그걸 점진적 관례화, 커스텀화.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거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연이요. 우연히 모이면 우연끼리 상당히 그럴듯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 질서가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패턴으로 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정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수리에 양손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죠. 자발적 질서가 생기고 자발적 질서가 생기고 다른 나라도 전파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관례화가 되죠. 오케이. 그게 제스처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띠게 되는 과정인데 바로 요 과정을 통해서 인류 사회 언어가 출현했다는 게 최근 이론입니다. 그럴 것 같네요. 예. 상징화는 청각적 상징, 시각적 상징이 있는데 시각적 상징은 예를 들면 문자 숫자가 있고 이게 로고스를 통과하게 되면은 문장이 만들어지고 문법이 등장하고 여기서 의미가 등장하게 된다. 끝에. 예. 의미라 적고 맥락이라 읽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제출을 했는데 저게 뭐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그렇죠. 내가 좀 미국 가갖고 물 한 컵 달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자, 이때 의미란 말이 뭐냐 하면 작용을 해갖고 효과를 봐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요즘 어떻게 대표하냐면 불행과학자들이 의미는 사용에서 나온다. 만약에 자동차가 시동 걸어도 안 가면 자동차라 부를 수 없죠. 우리가 쓰는 모든 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사용함으로써 생겨나는 거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meaning is use.
바로 사용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로 다가와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물어보면 사물들은 사용에 의해서 의미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의미라 적고 뭐라 읽어야 되냐면 맥락이라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발음을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뭐냐. 내가 미국 사람한테 영어를 안 하고 우리나라 말 하면 의미가 없죠. 어떤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죠. 왜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우리나라 말을 해가 통하는데 미국 사람하고 안 통하느냐 하면 맥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하면 사회적 간섭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전적으로 사회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말은 언어에서 나오는 거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마이사에서. 하이데크 말입니다. 자, 사물일 경우에 의미는 그 사물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단어나 문장이나 상대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속한 커뮤니티가 다르면 용례가 다르고 그때 차용한 문자가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된다. 네. 그러니 그 의미는 꼭 그 커뮤니티의 맥락 안에서만 생성되는 것이다. 굿. 자, 그러면 네. 상징은 의미라는 걸 놨는데 의미는 자연에 없고 네. 전적으로 관례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관례. 관례. 최근 브레인과학이 밝히는 건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생각은 사례 기반으로 작동한다. 사물의 의미도 사용하면서 의미가 생겼듯이 개별 사건이 중첩이 되면서 거기서 의미가 생긴다. 언어는 그 사회 맥락 안에서만 결정이 되는 건데 그 맥락은 관례화를 통해 축적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 의미로 계속 쓰게 되면서 그 의미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신조어들이 막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심심한 사이를 포한다. 이게 한때 핫 이슈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50대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이해를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뭐 10대들은 심심한 사이란 말을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모르면.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는 10대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언어의 본질도 사용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의미도 전적으로 사용에 있다는 거예요. 사물처럼. 네. 사용되어야 관례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 출발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컬은 어떤 길을 가졌는가. 청각이미지. 여기 있는 복잡한 도표가 브레인 영역이 20군데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청각 상징을 넘어가면 나레이티브가 돼요. 서사? 그렇죠.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청각 상징의 끝은 서사예요? 서사요. 청각 상징의 끝에는 왜 서사가 있는 겁니까? 예. 석가나 공자나 예수가 했던 걸 생각하면 돼요. 그 세 사람 다 노고스를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말로 했죠, 말로. 말로 한 거죠. 그 예로 호메로스 알잖아요. 일리아드 오드세이를 네. 했던 호메로스가 문자를 몰랐어요. 전부 다 구술인데 이제 노고스를 통과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인류 역사를 지금 바꾼 걸 보면 석가나 예수나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시각적 상징, 문자를 통한 것이 아니고 보컬, 청각적 상징이 노고스화된 거죠.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노고스화된 나레이티브. 글을 몰랐겠지. 그럴 수 있어요. 말로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로. 근데 그 말이 다 서사가 있는 말이어서 힘이 있고 그게 전달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요 전체 이야기를 더 높은 집합에서 보면 이게 무슨 게임이 되느냐 하면 공간적 프로세스하고 시간적 프로세스에 가는 이야기 돼요. 호모사피엔스가 시각화됐다 그랬잖아요. 네. 시각은 바로 공간에 대한 속성이잖아요. 공간은 포개질 수가 없어요.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각이 눈을 뜨면 다 보여요. 봄날의 풍경이 다 보여요. 어마어마한 정보량입니다. 근데 이게 눈을 뜨는 순간 그 시간 딜레이 거의 없이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요. 눈을 감으면 즉각 사라져요. 눈을 뜨면 엄청난 하수수를 가진 이 정보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가장 놀라운 거예요. 하나의 장면을 보는데도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또 하나의 신경세포에 10,000개의 시냅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단위도 넘는 연결 패턴이 동시에 작동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너무 굿. 그래서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잠자리가 사물을 보는 방식은 외눈이 뭐 1,000개 이상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방팔방을 볼 수는 있지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상승되는 거잖아요. 좋은 예를 들으셨는데 바로 잠자리 같은 경우도 다른 형태의 시각화가 가속됐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런데 만약에 우리 포유동물 중에 땅 속에 있는 덜지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각화가 거의 없죠. 물리적으로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화라는 것도 종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시각화가 우리보다 완전히 다르게 입체적으로 된 종이 철새들입니다. 철새들은 하늘의 평강까지 보고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시각화는 어쨌든 공간정보 처리라는 거예요. 상징화는 뭘 처리하는 데 진화되어 왔느냐 하면 바로 시간 정보를 처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간 정보의 특징은 뭐냐면 빌딩이 한 공간에 두 개 있을 수 없잖아요. 공간상의 한 점은
반드시 한 사물이 점유하는 거잖아요. 공간의 가장 핸디캡은 뭐냐면 한 공간에 한 포인트에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무조건 흘러가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간 정보는. 그렇죠. 바로 그게 소리잖아요. 소리는 지금 내가 듣는 순간에 있지 1초 지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말소리 언어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이든지 포에버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재즈 공연을 보시면 재즈는 상당히 많이 즉흥적이잖아요. 그렇죠. 재즈 연주하는 사람도 1초 후에 내가 어떤 멘트를 할 건지 어떤 제출을 할 건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언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공간정보 처리에서 온 거고 상징은 시간정보 처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언어가 왜 위대해졌느냐 하면 시간이란 독재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문자로 쓰면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2024년 현재 지금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공간정보 처리하고 시간정보 처리의 언밸런스가 최근 3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언밸런스가 일어났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들어봐 주십시오. 예, 틱톡, 유튜브 범람하면서부터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30년 만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한 시각적 이미지에 노출돼 버린 거예요. 시각 정보가 뭐 문자 정보나 다른 정보로 압도해 버렸다. 압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문해력 문제가 지금 나왔죠. 문해력은 전적으로 시각적 언어, 시각적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문자잖아요. 시각적 이미지가 폭주하면서 정신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30년 동안은 압도적인 시각의 폭주 속에 떠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박사님하고 저는 걸친 세대고 네. 지금 10대, 20대들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문자 정보를 처리하는 게 굉장히 취약할 수 있겠네요. 예.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균형이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상징이든 시각하든 우리 브레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괄해서 한 개인의 개성이나 한 개인의 작동이 하는데 어느 한쪽이 너무 압도적이 돼버리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해력 문제가 굉장히 교육당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데 특히 유튜브나 스마트폰이 폭발적으로 하면서 짧게 보는 시각 이미지가 우리 브레인을 대부분 장악해버린 거예요. 시각은 즉각적이거든요. 시각은 시간을 처리하는 데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바로 공간정보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간정보는 장면으로서 장면만 휙휙휙 넘겨보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게 사라지느냐면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문해력이 지금 직격탄을 맞는 부분은 상징에서 마지막에 뭐여서 의미가 출현했잖아요. 의미가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긴 문장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럼 의미가 충만해요. 시각적 이미지가 도민돼지면 의미는 어떻든 약화되고 느낌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네. 의미는 사라지고 느낌만 남는 거네. 그렇죠. 영화를 보고 나면 장면이 남고 꿈을 꾸고 나면 느낌이 남는다. 꿈이 시각적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느낌밖에 안 남는 거예요. 느낌은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의미는 사회적 현상이죠. 오마이 사이언스. 의미는 깊이라는 차원을 획득해요. 그리고 사회적 결과물이죠. 결과물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거지 두 개가 분리된 데 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각적 이미지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물려와 갖고 느낌이 깊이 차원을 획득할 수 없는 상태까지 10대들이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연결하는 건 맥락이잖아요. 맥락은 결국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세대 간 의미가 단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해력을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야 돼요. 요 빈틈을 혐오가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 정치가 그걸 이용하기도 하는데, 야, 오늘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을 읽으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라는 얘기이기도 한데, 책을 저는 싫어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